그럼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재판의 구조를 한번 보면 재판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 사실을 확정해서 여기다가 법규를 해석, 적용해서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거야. 이게 재판의 구조야. 즉, 돈 빌려줬다, 갚았다 라는 사실을 확정하는 거야. 그럼 돈 빌려줬다, 갚았다 등에서 빌려줬으면 대여금은 민법 598조라는 민법을 보면 동종, 동질, 동량으로 반환을 해야 돼. 변제기 이후에. 그러면 반환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원고에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원고 네가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야. 만약 변제했다라는 거, 그럼 변제에 관한 민법 조문을 보면 변제하면 채무의 소멸 사유잖아. 그러면 그 적용을 하면 갚을 필요가 없다, 의무가 없다. 그래서 원고 청구가 다른 쟁점이 없다면 기각되겠지. 이런 과정을 거친 거야. 그러니까 재판의 구조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을 소전제로, 법규의 해석 조항을 대전제로 해서 판결로서 권리 의무를 확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3단 논법을 쓰는 거야. 다만 법규의 해석 적용은 법원이 알아서 직책 책무로 하는 거고, 당사자가 주도해서 지금 하는 것은 사실 확정의 단계가 당사자가 주도해서 하는 거야. 법규의 해석 적용은 법원이 직책 책무로 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런 재판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재판의 구조에 대해서 증거조사 절차, 사실을 확정하는 이 단계에서 증거조사 절차를 도해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증명의 대상, 지금 사실이 증명의 대상이 되지. 법규 같은 건 증명할 필요 있어 없어? 법원이, 판사가 알아서 할 일이야. 지금 우리가 권리 의무를 확정해서 판결을 해줌에 있어서 사실을 확정하고 법규를 해석 적용하는데, 그래서 권리 의무가 확정되는 이 구조를 밟는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뭔가 할 필요가 없어. 법원이 알아서 하는 거야. 사실 확정이 증명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증명의 대상은 사실의 확정에 있어서 사실이 증명의 대상이 돼. 그런데 불교증 사실이라고 그래서 아까 자백된 사실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랬지. 자백된 사실은. 즉 자백과 대칭되는 표현은 부인이라고 하는데, 부인된 경우 등이 증명의 대상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증거 신청을 하겠지. 그래서 증인을 신청한다든지 서증을 신청한다든지 하겠지. 그래서 신청된 증거에 대해서 법원이 채택 여부를 결정해. 그래서 증거조사를 실시해. 아까 말한 대로 증거 신청하고 하는 등등의 당사자에게 맡겨져 있는 변론주의라는 요 이야기를 했는데, 직권으로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고 보충적으로는 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당사자에게 변론주의라는 틀에서 당사자에게 맡겨져 있어. 그래서 여기 그림 중에 증거 신청, 당사자, 그것을 입증해야 되는 당사자가 증거를 신청하겠지. 그럼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문제는 증명 책임의 문제로 가지. 그렇지? 증명 책임의 문제로 가. 그래서 증명 책임을 지는 자가 증거 신청을 해서 이제 법원에게 그런 사실이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보충적으로 직권 증거 조사가 있을 수는 있다. 이런 이야기지. 그 다음에 증거를 신청한다고 다 증거 조사를 해주는 게 아니고 법원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또 이런 거는 민사사건은 뭐 그런 기사거리가 안 되는데, 형사사건에서 문제가 된 적 있지. 아까 말한 대로 이런 변론주의 이런 것 등등 때문에 법원이 알아서 해줄 줄 알았는데, 억울함을 해소해 줄 줄 알았는데, 가가지고 억울함이 해소 안 되면 사람들이 막 하고 막 극단적으로 막 진정 넣고 막 여러 곳 찾아다니면서
또 고소하고 안 되는 사람은 막 남대문 불도 지르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의 그 심리적인 상황은 억울함을 법원이 풀어줄 줄 알았는데 안 풀어준다는 거지. 근데 거기에 출발은 뭐였었어? 민사사건에서는 변론주의가 있기 때문에 억울함을 주장하고 잘 자기가 뒷받침해서 증거를 내야 풀어주는 건데 알아서 풀어준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괴리 때문에 나오는 부분도 많아. 그런 절차의 원리, 이 소송의 원리를 잘 이해 못한 데서 나오는 게 많아. 그래서 그 석궁 사건에서도 어땠었어? 이 무슨 와이셔츠에 피가 뭐 석궁에 찔렸으면 피가 묻어야 되는데 뭐 피가 없었다는 등 뭐 그래서 그 혈액 검사 한번 해봐서 피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같은 혈액형인지 뭐 보자고 했는데 거기서 증거 신청을 안 받아줬다 뭐 그런 거 갖고 싸움도 있었던 것 같아. 그런 게 이제 지금 생각해 본다면 증거를 신청했다고 다 받아주는 건 아니지. 다만 유일한 증거는 받아줘야 된다. 이런 원리가 있지. 어떤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증거밖에 없는데 그걸 안 받아주면 증명을 못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받아줘야 된다라는 것이 있지. 그래서 이런 하여튼 원리 하에 증거조사가 실시되고 법관이 그 증거조사의 결과를 갖고 심증을 형성하지. 이때 자유심증주의라는 용어를 써요. 자유심증주의. 법관이 논리 경험 등에 의해서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심증을 형성한다. 자유, 그러니까 재량. 마음대로라는 의미인데 그 마음대로라는 것은 그야말로 막 엉터리라는 의미의 마음대로는 아니고 어떤 자율적으로, 재량으로 어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자기의 양심과 자기가 갖고 있는 논리 경험의 칙에 따라서 한다라는 건데 근데 아무리 판사라도 누가 봐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것 같고 했다라고 했을 때 현저한 어떤 그 심증 형성에 누가 봐도 안 맞는 그런 논리나 경험 갖고 경험칙 갖고 판단을 했다라면 수긍 못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지. 그래서 현저한 경우는 불만을 있을 수 있고 상고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자유재량에 의한 심증 형성이니까 그 심증 형성에 대해서는 판단받은 우리들은 왈가왈부를 할 수 없는 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재량에 의한 심증 형성 그 부분은 왜 그렇게 심증 형성했냐라고 우리가 따질 수 없는 게 원칙이야. 그게 현저한 경험칙이나 논리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전제에서 그래서 이렇게 심증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증 형성이 돼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사실 확정을 하는데 그 다음 화면에 보면 이러한 사실 확정에 따라서 이제 법적 산담 논법에 의해서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이 판결의 구조를 도입했는데 대여금 청구를 우리가 예를 든다면 대여금이라는 채권에 따라서 반환받기 위해서 변제기 위해 그 채권, 권리를 물권 채권이라고 할 때 채권을 법원이 인정함에 있어서 내가 일반 민사소송법 수업 시간에 자세히 이런 부분 등은 얘기하기도 했는데 조금 빠져서 이야기한다면 이런 민사소송 절차 전반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기본 강의 민사소송법 강의에 올라간 것을 보면 자세하게 되어 있고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로 빠져나가서 보면 되는데 이러한 채권, 물권이라는 권리는 우리가 관념에 의해서 만든 거야. 관념적으로 만든 거야. 권리라는 것을 관념, 사고에 의해서 만든 거지 어떤 이런 물건은 우리가 보고 만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관념적으로 만든 거지. 근데 지금 우리가 판단받고자 하는 것은 뭐야? 그런 물권,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 그런 채권, 돈 받을 권리가 나에게 있다를 판단해달라고 하는데 판사도 이 관념을 막 허공에서 어떻게 포착을 해서 너한테 원고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 피고 네가 갚을 의무가 있다. 권리에 대칭되는 의무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그 자체는 관념적이니까 이런 루트를 쓴다라는 거지. 사실이 있느냐. 대여금이라는 채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소비대차 약정, 대여 사실이 있느냐를 확정을 해. 그러면 민법 598조에 소비대차에 대여 사실이 있으면 변제기에 갚아야 된다라는 이런 민법 598조 이하의 주문이 있어. 그치? 그러면 대여 사실이 소전제로 대전제인 법규를 적용한 결과 반환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채권자한테 채무자를 상대로 생긴다. 그래서 네가 권리 있다. 채무자 갚아야 될 의무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재판의 구조 이해하겠어? 사실을 확정해. 즉, 그 사실이 뭐를 확정하는 거냐면 우리가 민법서 맨날 배우는 요건을 확정하는 거야. 요건이 있느냐. 그러면 이 요건에 따라서 민법 598조의 효과로서 갚을 의무가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민법의 조문은 모든 게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법, 민법 상법의 조문은 모든 게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어떤 요건, 그 다음에 어떤 효과 이렇게 배우잖아. 그러니까 요건이 이 사실로서 우리가 확정이 되면 그 조문을 적용한 결과 효과로서 권리 의무가 나온다라는 메커니즘으로 재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건을 잘 우리가 주장을 해야지 그 효과를 나오기 위해서 효과라는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요건을 잘 주장을 해줘야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주장 안 하면 효과가 나오질 않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효과가 나오기 위한 요건을 딱딱딱딱 맞춰서 잘 주장을 해야지. 그래서 그게 이제 소송 실무에 오면 요건 사실이라고 하는 거야. 또는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주요 사실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주요 사실과 요건 사실은 좀 더 세세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보기도 하는데 그냥 일단은 같은 개념으로 봐도 돼. 그래서 요건 사실을 익혀야 돼. 그러니까 요건 중에 그 권리가 효과로서 나오기 위한 요건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면 법원이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야, 효과를. 그러니까 당사자는 알아서 해줄 것 같았는데 그게 변론주의와 연결되면서 자기가 요건을 딱딱딱딱 맞춰서 만들어주지 못하니까, 주장하지 못하니까 효과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런 요건을 기둥이라고 한다면 그 효과가 하나의 집이 되는 건데 이 기둥이 제대로 안 세워지니까 이 집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집이 안 된 이유는 요건을 잘 주장하고 그것을 상대방이 반박하면 주장을 하고 증명을 했으면 되는데 자기가 요건을 주장하지 않거나 또는 증명하지 못하거나 한 상태에서 집이라는 결과물이 안 나온다고 석궁 들고 가면 안 된다는 거지. 응? 석궁 가면 안 돼. 그렇지만 친절한 판사는 이 기둥을 세우는 것에서 약간 서포팅을 해줄 수는 있어. 그냥 당사자한테 100% 맡기지 않고 약간씩 이렇게 도와줘. 그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법률 용어로 뭐라고 그래? 성명권이라고 해. 물론 어디 성명권의 한계가 그 다음에 적극적 성명이 가능하냐 아니냐 우리가 민사법에서 계속 배우는 거야. 기본적인 변론주의니까 적극적 성명은 안 된다고 우리가 배우는 거야. 소극적인 성명은 가능하지만 그런 성명권이 등장을 해. 그러니까 변호사가 선임된 소송보다 당사자가 직접 하는 소송이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판사가 서포팅을 좀 많이 해줘. 그러니까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가 법률 전문가니까 오히려 속으로 욕할지언정 겉으로는 그냥 이렇게 하고 있지. 근데 당사자가 직접 하는 소송은 약간 서포팅을 해주고 길을 좀 잡아줘, 오히려. 그래서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게 그런 면에서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어. 판사 입장에서 억울한 것 같고 이런 주장까지 나와야 이 결과물을 줄 수 있는데 이 주장이 지금 조금만 뭔가 나오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퉁명스럽게 변호사 가가지고 좀 한번 물어보라고 이렇게 좀 퉁명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고 왜냐면 그 사람은 이제 성명권이나 변론주의를 아주 원칙적으로 이제 하는 입장에서 안타깝긴 한데 그러니까 좀 변호사한테 가서 좀 물어보라 이런 식으로 약간 해주는 경우 있고 조금 더 길 많이 잡아주는 사람도 있고 그럼 오히려 이쪽 변호사가 선임돼서 하는 사람은 그쪽을 그렇게 길 잡아주는 거가 억울할 수도 있어. 그렇잖아. 이쪽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거기가 제대로 지가 기둥 못 세울 것 같은데 그래서 집 못 만들 것 같은데 그걸 이렇게 도와주는 거야. 그럼 반대쪽에서 보면 좀 억울할 수 있잖아. 그런 거에 갈등이 거기도 있는 거야. 그래서 얼만큼 친절하게 해주느냐. 그 친절은 이제 일반적인 그 법적 쟁점에 대한 거 말고도 친절한 판사가 뭐 있으면 더 좋지. 여러 가지
법정에 막 긴장돼서 가 있는데 친절하게 한다든지 잘 알아듣게 얘기해 준다든지 법률 용어로 막 그냥 자기만 아는 용어로 우리끼리만 아는 용어로 안 하고 조금 더 거들어 준다든지 하는 류의 친절이 있고 완전 쟁점에 관해서 친절한 거 있는데 쟁점에 관해서 친절한 거는 요 한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험에 있어서는 성명권, 변론주의 여기서에 잘 조절을 해야겠지. 그런 장면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건사실이라는 걸 우리 배우는데 그럼 돈 빌려준 거 받으려는 사람은 가가지고 뭐 주장하면 되는 거야? 대여사실. 언제 얼마를 건네주고 변제기 언제 이후로 받기로 했는데 지금 변제기가 지났는데 안 주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법정에 와서 그런 핵심적인 요건 사실을 얘기하면 좋은데 그것에 따라서 이제 전개되면 되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돈 빌려줬다는 소리는 하긴 하는데 주 막 그 판사한테 하소연하는 게 그 핵심적인 요소는 막 대충 뭐 정확히 말 안 하면서 얘가 빌려가지고 나는 근근히 모은 돈 막 아르바이트하고 뭐 먹을 거 안 먹고 근근히 모은 돈 50만 원을 빌려줬더니 이놈아가 가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나는 라면밖에 못 사 먹고 있는데 얘는 피자랑 뭐 그런 거 사 먹고 있고 나는 버스 타고 다니는데 얘는 택시 타고 다니고 나는 데이트 비용도 없는데 얘는 막 여자한테 펑펑 쓰고 그런 얘기를 막 하소연을 하는 거야. 즉 이놈아가 진짜 나쁜 놈이고 나는 이렇게 근근히 모은 돈 억울하다. 그 하소연하는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닌데 판사 입장에서는 그 빌려간 사람이 그 돈 갖고 뭐 썼는지는 하나 중요한 게 아닌 거야. 피자를 사 먹었던, 택시를 탔던,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했던 요 요소에서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그게 사용 목적이 중요할 수도 있는 경우는 있어. 이쪽이 돈 안 빌려줬다는데 합쳐서 안 빌려가진 적 없다는데 예컨대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지. 그 사람한테 그 돈을 가게 돼서 그 사람이 그 돈이 필요하게 했었던 상황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있어. 얘가 그때 뭔가 하는데 돈이 한 30만 원, 50만 원이 부족해서 내가 50만 원을 빌려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사용 목적을 등장시켜야 될 경우는 있어. 그 경우를 이제 간접 사실로서 대여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사용 목적이 필요한 돈이 가게 된 목적, 돈을 빌려가서 무슨 목적에 썼다라는 것이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간접 사실로 의미가 있을 때는 있을 수는 있는데 단순히 그냥 이쪽서 빌려간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지금 목적 자체가 등장할 필요가 없고 대여 사실 같은 게 싸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장황하게 막 빌려가서 이놈만은 흥청망청 쓰고 나는 억울하고 막 이런 것을 주구장창 얘기해봤자 판사 입장에서는 그건 필요 없다라고 그러는 거야. 물론 여기서도 판사가 친절하게 들어줄 수 있는 만큼 시간이 허용되는 만큼 충분히 당신 마음 알겠다라는 식으로 어떤 심정적으로 동조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해주길 본인 이 당사자도 원하고 그런 판사가 어렸을 때부터 참 심성이 좋게 자란 사람은 가능한데 꼭 똑똑하다고 심성이 착한 건 아닐 수 있잖아. 똑똑한 건 맞지만 꼭 심성까지 다 이렇게 아주 착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냉정하게 아주 판사의 직업적인 것만 탁 드러내는 판사가 있을 수 있지. 그러면 탁 냉정해버리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지. 그리고 또 당사자가 그 아까 말하는 기둥을 제대로 말 안 하고 핵심적인 거는 말 안 하고 막 그런 얘기만 하다가 나중에 결과 보니까 원고 청구가 기각되는 거야. 그지? 그런 게 요건 사실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물인 너한테 그런 대여금 받을 채권을 그러니까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판단을 해줄 수 없는 상황으로 간 거야. 그래서 원고 청구가 기각되면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법정에서도 막 그렇게 하고 상대방 뭐 하고 돈 먹었느니 상대방 변호사한테 뭐 했느니 뭐 이러면서 결국 아까 말한 대로 무슨 생각이나 아니면 무슨 행동을 해? 석궁이 생각나고 석궁을 갖고 가고 싶잖아. 그렇지? 그렇게 되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게 그런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 요건 사실이라는 요 사실을 잘 뒷받침해서 주장을 해야 돼. 그렇지만 난 아까 입증 책임도 얘기했고 했는데 이것을 주장하고 상대방이 반박하면
자기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경우에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데 실제 소송을 그렇게 딱 틀에 맞춰서 시험은 특히 변호사 시험은 요건 사실을 딱 맞춰서 이렇게 소장을 적으라고 해. 그렇지만 실제 소장은 아까 말한 대로 사용 목적 뭐 그거 가지고 쓴 주변 얘기 뭐 쓰는 게 뭐 꼭 나쁠 건 없어. 뭐 여러 가지 앞뒤의 스토리 뭐 이런 거 쓰는 거지. 핵심을 빼놓고 그렇게 쓰면 안 되겠지만 핵심 쓸 거 쓰고 그런 것도 쓰면 이 상황이 이해되고 앞뒤가 어떤 흐름인지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쓰는 게 이상할 건 없어. 그다음에 증명 책임에 있어서도 내가 증명 책임을 안 진다고 그럼 증명 안 하고 가만히 있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 증명 책임을 지는 자가 적극적으로 증명을 하는 게 원리이지만 증명 책임을 안 진 자라고 해서 그럼 대여 사실에 있어서 내가 돈을 빌리는 거, 빌려준 것에 대해서 원고가 증명해야겠지만 상대방도 빌릴 상황이 그때는 전혀 나는 뭐 돈도 많았고 빌리는 것에 대해서 뭐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반증을 들면서 거기서도 뭐 이 증명되는 것을 깎아내리는 반증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게 기다렸다가 나는 증명 책임이 없으니까 네가 증명될 때까지 보다가 이제 반격을 하겠다 이런 식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1학기 때 수업에서도 얘기했듯이 여러분 어렸을 때 태권도나 정식으로 운동 배우지 않고 그냥 싸움할 때 어떻게 싸워? 정식으로 태권도 배운 사람은 찌르기, 그쪽이 맞기 나오면 찌르기, 또 맞기 나오면 오른쪽으로 돌기, 그 다음에 앞차기 이렇게 배운 대로 하지만 그냥 마구잡이 싸움할 때는 어떻게 싸워? 그냥 이렇게 싸우지. 한 대 맞으면 가는 거지. 그렇게 싸우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려는 의도 알겠어? 원래는 요건 사실에 입각해서 그 다음에 공방이 증명 책임에 의해서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 책임을 지는 자가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증명되니까 반대는 또 반격하려는 항변을 제출하고 그 항변에 대해서 거기서 또 반격하니까 내가 항변에 대해서는 피고가 증명하고 이런 루트로 착착착착 짜맞춰 가는 거이긴 하지만 그게 아까 뭐 태권도 배운 애가 싸우는 거지만 실제는 그냥 아무거나 막 하다가 하나 걸리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는 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는 좀 짜증나지. 이걸 정리해주는 입장에서는 가지런하게 정리돼서 나오는 게 좋지. 그거는 막 엉겨 붙었잖아. 어디서 갑자기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핵심적인 말이고 어디서는 다 막 장황한 말이고 이게 이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 실제 소장이나 답변서 쓸 때 우리가 아주 정교하게 짜맞춰진 틀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시험에서는 그 틀에 의해서 하도록 훈련하는 거야. 그게 논리 훈련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3단 논법의 논리 훈련이니까 그렇게 시키는 거야. 근데 실제는 뭐 두서없이 쓰고 하는 게 뭔가 하여튼 지푸라기를 하나 잡고 아까 싸움으로 치면 뭔가 한 방 걸리면 되니까 막 하는 거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 필요한 요건 사실은 다 충족해주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을 해내야 그 결과물인 권리 의무가 확정된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판결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야. 판결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 3단 논법의 구조를 잘 이해해. 법규의 해석 적용은 법원이 하는 거야. 물론 교과서 읽어보면 이런 말은 나와. 외국의 특수한 어떤 지역의 특수한 법규라든지 이런 건 우리 법관이 다 알 수 없으니까 경우에 따라서 그것은 주장하고 증명하고 하는 단계가 필요해. 그다음에 경험칙도 판사도 그냥 보통의 지식은 잘 훈련됐지만 머리는 좋지만 경험에 의한 것은 특별한 전문적인 경험은 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납적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전문적인 경험칙은 증명이 필요할 수도 있어. 그런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법규의 해석 적용, 법규와 마찬가지인 게 경험칙이 판단에 있어서 법규처럼 같이 대전제로 쓰여 법규와 마찬가지로 경험칙이 대전제로 쓰이는데 이러한 법규나 경험칙은 판단자한테 그냥 맡겨놓고 우리는 더 거기에 대해서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어. 다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법규를 적용해야 된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주장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는데 주장하지 아니해도 이런 것은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야. 알아서. 그치? 그래서 그런 해석 적용에 대해서는 법원의 직책이자 책무이다. 이거지. 이렇게 3단 논법을 이해한다면 그럼 우리는 이제 사실 확정이라는 것을 둘러싸고 재판이 중심으로 이제 전개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돼.